지금부터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조금 한 1년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는 조금. 네이버 갖고 있는 인터센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익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싸죠, 여전히. 자,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는요? 개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데 가장 비싼 내구재인 자동차에 대해서 지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예금하십시오. 오늘 이제 증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코스피가 2200대, 뭐 코스닥 뭐 600 후반대, 오늘 증시랑 현재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앞서 이제 모두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갑자기 아니 올 위기가 좀 세게 왔습니다. 어떤 위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발 위기가 지금 와가지고 신용 경색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어요. 지금 채권 시장은 항상 여러분 그 재테크 하실 때 금리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금리는 채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과 금리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좋습니다. 그 레고랜드는 지방 정부잖아요. 그러면 국가 신용도와 동급인 그 수준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고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 지방 정부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지방 정부가 갑자기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방 정부의 디폴트야? 그러면 지방 정부에 준하는 또는 그 이하단에 있는 신용을 쓰는 사람들을 다 못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현상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한국전력은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법인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적자를 그렇게 내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뭐 20조, 30조 적자가 나온다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국가기관이니까 사실은 국가가 대주주고 그리고 국가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발행하는 채권이 지금 6%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이 망할 것 같지 않으니 은행과 국가기관 외에는 채권 발행이 거의 다 막혔다. 심지어는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롯데그룹이면은 상당히 건실한 그룹이고 건실하죠. 그것도 캐시플로우가 그렇죠. 아주 좋죠. 무엇보다 짠 기업이잖아요. 짠 기업이고 제가 롯데에서 인턴십 했었거든요. 네, 아주 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적으로 이상 없는 그룹으로 따지면 손가락으로 꼽히는 그룹인데 거기가 채권 발행이 안 돼요. 네, 그 상황이 왔어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일파만파인데 그 둔촌 주공단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조합이 7천억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너희들을 못 믿고 이렇게 된 거죠. 지방 정부가 부도를 냈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하고 경색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건설사들이 그걸 십시일반 내주기로 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캐시로 이렇게 넣어주기로 하는데 거기에 롯데건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 2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여기 얘들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파만파로 그 모회사와 지분이 관계가 엮여 있는 기업 뿐만 아니고 지분 관계가 별로 안 끼어 있는 롯데카드나 이런 회사들까지도 롯데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주가가 우장창 빠지고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고 너를 못 믿고 이러면 갑자기 서로 다 못 믿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자, 은행의 BIS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IS 10%라는 건 10% 가지고 10배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경색이 되면 10배짜리 시장이 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일단 한번 경색이 되면 돈이 완전히 다 안 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2주간 아주 극렬하게 지금 나타났고, 한국 그 채권 시장에서 그게 나타났고, 아직 그 여진이 다 끝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요 정도까지 해결된 것 같아요. 50조 플러스 알파 뭐 등등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수습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니까 가장 안전한 집단인 은행 정도까지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잘 팔려요. 지금 이 방송 나오기 전에도 우리 지주에서 발행한 후수인채는 발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한전채까지만이에요. 지금. 한전까지.
통신회사도 잘 발행이 안 돼요. 일부 통신도 좀 안전한 회사죠. 통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갑자기 나 전화 쓰다가 안 써?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전화는 쓰는 거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그렇게 위로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정해진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서 발행한 채권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위기 상황으로 지금 발생을 한 건데 수습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수습이 잘 된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덕분에 주식은 더 한 단계 더 떨어져서 그 전에도 굉장히 쌉니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구나. 위기 비슷한 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지금 급하고 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을 또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 흐름들 하나는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반도체 주식들이 더 이상 잘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말이 돼? 더 나빠질 거잖아. 사실은 내년도 중반기쯤에 반도체 경기가 최악일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의미인 건가요? 선반영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저희들 생각보다 선반이 좀 빠릅니다. 우리가 거꾸로 돌려볼까요? 반도체 주식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건 올해 2분기 즈음이에요. 실제 반도체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빠졌냐면 1년 전부터 빠졌어요. 21년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때가 9만, 10만 간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파운드리로 약간 붐업이 돼서 약간 완전히 좀 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그걸 빼더라도 거의 1년 정도 앞서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가 선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때 이후로 줄줄줄 빠졌고 작년도 2분기에 아주 전향적으로 디램 익스체인지라든가 트랜스포스라는 대만 쪽에서의 유통업체들이 전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1년에 걸쳐서. 근데 지금은 모두 안 좋을 거라고 보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공급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공급이. 왜냐하면 반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그란 판을 우리가 웨이퍼라고 부르고 반도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이퍼에 들어가는 전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해요. 그러면 이 큰 웨이퍼에서 10개의 칩을 만드는 것과나 100개의 칩을 만드는 것과 전력 소모가 똑같다면 원래 우리가 반도체 칩 성능을 얘기할 때 전성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성비라고 얘기 안 하고 전성비라고 합니다. 전력을 소비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성능을 내느냐. 아무리 성능 좋아도 전력을 많이 소요하면 그렇게 썩 좋은 칩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웨이퍼에서 들어가는 전력이 한 판에 비슷하다. 그러면 10개를 만드나 100개를 만드나 비슷하다. 칩 하나당 성능은. 그러면 10개를 만든 걸 100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배의 생산성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거 가격을 10분의 1로 받는 게 아니고 좀 높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개짜리 칩이나 100개짜리 칩이나 성능이 똑같아. 한 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1000개를 만들면 또 똑같아. 10,000개를 만들면 또 똑같아. 그게 한 판에 그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트랜지스터 집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마무시한 양이 공급될 수 있어요. 돼지가 새끼 치듯이. 1년에 돼지가 새끼를 얼마나 칠까요? 진짜 많이 낳는다고 들었는데. 보통 나면 한 8마리, 10마리 낳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끼들이 1년 안에 또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급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공급이 축소됐기 때문에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재고가 난리 났다고 해도 공급이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이 재고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벌써 반응하더라. 좀 신기할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그런 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조금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레고랜드바의 신용 경세 이게 만약에 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증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타겟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채권을 많이 발행한 주체고 채권의 금리가 높은 걸 많이 발행한 주체입니다. 그 어디냐면 결국 건설 현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분양을 계속해서 많이 하려고 했고 분양을 하려면 보통 자기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브릿지론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PF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이쪽에서 향후에 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쪽의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사업장이 많은 쪽, 이런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쪽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대형 건설사 중에 일부 PF가 많이 발행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PF를 보증해 주는 게 예전에는 은행에서 보증해 주고 시공사, 건설회사에서 보증을 해줬는데 이 비즈니스가 증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대체 투자이고 증권의 수익원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짭짤하게 좋았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꽤 많이 늘린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 회사들이 유동성 경색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 네. 이 상황이 악화되면 증권사가 몇 개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캐피탈이나 이런 쪽이 뭐 저축은행까지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 여기가 문제가 되면 얘네가 안고 있는 뭐 또 다른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연계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중간에서 끊을 수 있는 수준에서 끊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어쨌든 정책 당국이 지금 나서고는 있습니다. 지점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돈을 약간 지불 받고도 수익을 못 내는 쪽이라면 오히려 이번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어쨌든 뭐 돈을 지원받고도 약간의 어떤 신용 공여를 받고도 못 견디는 회사면 네. 너무 매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게 낫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PF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주가가 이제 잘 빠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대표 기업인 거죠.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캐퍼를 줄인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낸드 플래시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키옥시아가 30% 감산을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세공정에서의 설비 증설을 반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설비 증설을 줄이겠다고 했고요. 근데 삼성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설비 증설 감소 이런 거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선행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 막 전기 전자제품 막 미친 듯이 날개돋친 듯이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풍기였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반도체 풍기됐던 거 잘 알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도체 풍기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찍어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쪽쪽 잘 나갔기 때문에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팔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오면서 훅 수요가 죽어진 거죠. 갑자기 정말로 그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재고가 쭉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재고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랐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재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재고가 많은 한 가격을 다 못 받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 옛날에 뭐 가끔씩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까지 팔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1년이 지나면 구닥다리 되잖아요, IT 제품들은. 그렇죠. 반도체도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안 팔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재고를 해소가 되어야만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아무리 그 공급 감산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걸리겠는걸? 이런 생각을 어슴푸레 했죠. 정확히 몰라요. 그 부분은. 갑자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의 그 VR 기기가 너무 잘 팔려. 네. 갑자기. 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수요가 갑자기란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 팔리던 게 팔리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네. 재고 소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얘들이 감산한다고 하니까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곧 끝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윈터스 커밍을 얘기했던 친구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의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다들. 저는 조금 한 1년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중간선거 이후에 한 1년 좀 지나면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얘기 있던데 실제 그런지랑 이번에는 좀 어떻게? 그럼요. 확률적으로 네네. 미국의 수십 년 그림을 그려보면 중간 선거에 있었던 해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특별히 더 안 좋은 해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일부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아주 재미난 변곡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증시각도기 TV에서 매일 아침 미국 시장을 모니터하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매일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네네. 매일 보니까 보이거든요. 네네. 제가 채권 매매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볼 때, 금융시장을 볼 때 금리 베이스로 모든 걸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 동향들을 계속 꾸준히 살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채권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얼마나 하겠어? 안 돼. 이러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박또박 팍팍 올리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가는 거예요. 금리가. 아주 저금리에 놓여져 있고 그래 금리 올려봐라. 니네 이제 불경기야. 이러면서 벌써 꽤 오래전에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을 시켜놨죠. 2년물 금리가 더 높게. 너희 이제 불경기 오는 거야. 라는 이런 확신에 찬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6월 달에 한번 패닉을 당하고요. 75bp 올릴 때. 네. 그 다음에 잠시 다시 강세로 접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 패닉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지금은 좀 지나칠 정도로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제 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좀 낮게 움직였었는데 네. 특별히 지난 2주간 더 심하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최근에 1번이 네. 엔화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개입을 했죠. 네. 한 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엔화 환율이 약세로 올라가는 거죠. 환이 올라가는 게 약세죠. 네. 이러다가 툭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쫙 올라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도 툭 떨어지고 네. 어제도 바늘로 꼽듯이 툭 떨어집니다. 요럴 때마다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을 하는데 얼마를 개입하느냐? 네. 지난 주말에 대략 알려진 추측성 보도가 350억 달러예요. 50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네. 그거를 원샷 원킬 한번 하고 잠깐 떨어지면 바로 올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얘네 무조건 약세야. 한번 해봐. 뭐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제 잠시 그 걔네들이 물량 쏟을 때는 당하는 거죠. 그때 샀던 애들은 단기적으로 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쏠려가지고 밑바닥에 팔면은 그 투기 세력들 이제 피토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수직기 재무상이 우리는 지금 투기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억 달러예요. 네. 한 번 개입할 때 350억 달러예요. 지금. 네. 그전에도 20조 정도 썼다고 했어. 근데 이번에 50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돈을 조달하나요? 미국 국채 파는 거죠. 미국 국채 최대 보유자가 누구? 1번. 다음에 이제 중국. 네. 그 뒤에 보면 한국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네. 바이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빅이요? 예, 바이백. 네. 뭘 되사준다는 네,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되사주는 걸 고려하고 있어 하고 재무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네. 시장을 중개하는 브로커 딜러의 능력이 시장 규모에 맞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줄 사람이 없다. 국채 시장은 사줄 사람이 없다. 근데 파는 사람만 있는 거죠. 아마 중국도 미국 국채 조금씩 꾸준히 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거 보면 미국 달러 보유가 중국도 팔지, 일본도 팔지. 일본이 근데 과거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지. 그러면 채권을 지금 보면 브로커나 딜러의 능력이 시장 규모에 맞지 않다. 못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시장이? 채권이 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금리와 가격은 반대잖아요. 10% 할인채는 10,000원짜리가 9,000원, 5%면 9,500원. 네. 금리가 높을수록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니까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죠. 네.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최근에 또 장기물까지 오르는 거예요. 장기물은 안 올랐거든. 왜냐하면 경기가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장기물이 안 올라야죠. 근데 장기물하고 어제 단기적으로 2년물하고의 금리 격차가 뭐 50bp까지 나던 게 네. 10몇 bp로 확 줄어듭니다. 0.1%대까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던지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백 해주겠다고. 재무부가 다시 대사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금융 조치들이 뭐 스탠딩 레포 뭐 이런 등등의 뭘 해주겠다라고 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받아줄 체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금리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지가 알아서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주력으로 던지는 세력이 하나 더 있죠. 누굴까요? 미국 연준이에요. 6월 달부터 QT, 컨텐츠 타이트닝을 시작했잖아요. 양적 긴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900억 달러 최대. 예? 그거를 매달 지금 팔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 팔지, 일본 애들 팔지, 중국 애들 팔지, 다 팔아. 사줄 애들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작으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 큰 시장이죠.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때려 파는데 가격이 오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뭐 분위기가 어떠냐면 6월 전에 있었던 그 자신만만하던 태도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자 느낌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어요.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1년을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을 지켜보면서 야, 채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물론 주식 시장도 그랬습니다만 채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땠냐면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얘들이 채권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 왜? 40년 강세장이었으니까. 80년 볼커에 의해서 콜금리가 20%까지 올라가고, 보시면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40년 내려왔어요. 40년. 그러다가 코로나 전에 이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0까지 내려갔고, 0이면 끝이잖아요. 금리가 0인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유럽은 잠깐 했지만,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나오는데, 진짜로 위로 올라갔는데,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애들이 40년 강세, 아버지 때부터 강세였어. 영원히 강세인 거예요. 채권시장 참여자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강세가 될 거야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던 그 믿음이 드디어 깨졌어요. 이번에. 아주 큰 변화입니다. 심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채권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는 받아낼 세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죠. 자, 그럼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까? 금리를 여기서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채권시장이 이상해졌는데. 부담스럽죠. 예, 우리나라 앞서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신용이 경색되지면 일파만파고 멀쩡한 애들까지 다 자빠져요. 우리가 이걸 봤어요, 한국에서. 영국에도 봤죠. 영국에서 봤습니다.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세해주겠다니까 영국 길트채라고 표현하는 그 채권이 투매가 나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막 하루에 뭐 얼마죠? 거의 막 순식간에 50bp 이상 올랐어요. 0.5% 이상.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준에서 비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없어졌던 비둘기가. 옛날에 비둘기였던 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의 문제들이 자기네한테 부메랑으로 오는 거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달러 is ours, problem is yours. 이게 미국 연준의 태도였잖아요. 커런시는 우리 거고 문제는 니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우리한테 되먹임이 되는 상황들은 이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딱 그 시점에 라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패트릭 하커 총재도 그런 얘기를 슬쩍 하죠. 그러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6%, 내년은 4%. 그 후년에도 24년도에도 연준 목표는 2%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6%, 4%를 딱 얘기를 해요. 저 그럼 내년에 4% 가면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한 주 사이에 변화되는 상황들은 75bp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영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스텝 다운 가능성이 있다. 즉 12월 달에 금리를 그만큼 안 올릴 가능성이 있다. 75bp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난 6월 달 모두가 50bp 한다고 하고 연준 인사들도 모두가 50bp 한다고 하고 블랙아웃 기간, 말 못하는 기간에 들어갔던 그 지점에서 그 중간에서 더들리 연준 전 총재하고 더불어서 그 기자가 기사를 썼죠. 이번에 75bp 올린다. 그리고 75bp 올리고 시장이 난리 났잖아요. 그럼 뭔가 센 거지.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영향력이 굉장히 센 기자예요. 이 기자가 12월에 50bp 할지도 모르겠는 걸. 12월이요? 네, 12월. 11월은 75bp. 12월 2일은 다음 주는 이미 정해진 거고 다음번에 있을 12월 10며칠 정도 되죠. 12월. 그것도 원래 75bp 나올 거다 생각도 많이 근데 했잖아요. 그게 이제 50bp에서 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시장은 돈도 많고 지금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 시장은 돈도 많고 어떤 식으로든지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얘기만 있으면 고개를 쳐듭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얘기냐면 변수는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변수다. 그러면 연준이 증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어서 오히려 강경한 발언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썩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채권 시장의 본질적 변화들이 조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준비하겠다고 한 그런 재무적 준비가 잘 돼. 바이백을 잘한다든가 무슨 뭐 은행들이 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리고 국채가 유동성으로 인정받고 뭐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오면은 그대로 달릴 수 있어요. 채권이 소화되면. 근데 채권이 소화가 안 되면 미국 연준이 지금처럼 센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두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게 해야 되나?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좋은데? 라는 것 하나하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이제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 좋을 수가 없어요. O자가 보이는 이 상황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원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증시는 항상 긍정적인을 찾잖아요. 네. 증시는 이럴 거예요. 야, 이제는 보니까 5% 초반이면 끝인걸? 야, 이번에 75p 올리고 나서 다음번에 75p 또 올리면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죠. 연말에서 4.75% 오면 더 올릴 거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르려고 할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은.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앞서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고민이 있죠. 야, 기준금리 5% 근처에서 무슨 사업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금리를 베이스로 재테크와 금융시장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얼마예요? 4.5%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년물은 4.5가 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장기물은 그렇게 못 올라갔지만 5% 내외의 무위험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합니까? 주식에 하긴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무위험 자산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 5%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5%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무위험 자산 5%? 이건 챙기고 가야죠. 그렇죠. 이건 챙기고 가면 그러면 과연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야 될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콜이지만 예전 같은 랠리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들도 시간이 갈수록 경색이 될 것이고 네. 뭐 그런 걸 따져 보면 그다음에 그 이자 보상 배우려고 하는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기업들도 점차 많아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꺾이는 상황들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점장님도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 예상하시는 건가요, 미국이? 그건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기초로 모든 걸 생각해라.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무위험 자산이 4.5에서 5%가 되면은 네. 회사채 금리 몇 프로 될까요? 10% 될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 언더 나온 애들은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애들은? 그러면 누가 흔쾌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사업체가 그 이상 되는 애들은 버티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경기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통화의 그 유통 속도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한테 주고 너가 쟤한테 주고 이렇게 돈이 돌고 돈이 돌고 돌아 돈인데 돈이 잘 돌아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돈이 안 돌기 시작하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면 경기가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4.5에서 멈추든 4.75%에 멈추든 5%에서 멈추든 근본적인 고민은 그게 그럼 낮은 금리니? 아니죠. 아니죠. 낮은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금리에서 그럼 모든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잘 될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겠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네. 그 금리에선 좀 어렵겠구나. 근데 주식시장은 또 좀 다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경기는 네. 반도체 경기는 내년도 중반쯤에 제일 나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주가는 다 땡겼다. 오히려 지금 안 빠지잖아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주식이 먼저 빠졌죠. 네. 내년 경기가 하강이야. 근데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 네. 그다음 소위 말하는 피봇. 금리를 낮출지도 몰라. 네. 지금 뭐 스텝 다운부터 피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 움직일 수 있죠.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또 욕먹는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테슬라가 네. 예전에 $1,200 갈 때 제가 정말 테슬라 유튜버들한테 욕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비싸다고 하셨군요. 네, 비싸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80% 증가한데 이거 영속적으로 이게 가능한 지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기업이 잘하는 것과 주가가 시간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절대 이거는 분리될 수 있어요. 항상. 예, 항상 분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테슬라 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반토막이 났고 막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회사가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빠지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때쯤 되면 오히려 회사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주가는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나오니까 항상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주가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꼬로 시점상 이꼴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꼴이 아니다. 자, 지금 지원자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면 경기가 안 좋다. 실적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무위험 자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이 싼 거는 맞다. 자, 그럼 그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사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네. 아주 유명 그 자산 운용사에 있는 주요 운용자와 대담을 한번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수익률에 목을 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안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작년부터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해서 현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 지금 아주 경계감 속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 빠질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일컬어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는데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못 잡으면 그것도 리스크죠. 그런 분들은 수익률을 커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빠질 때 빠졌는데 오를 때 못 올라? 아, 이건 운용자들한테는 진짜 지옥이에요. 재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분위기가 잡혔다고 생각하면 주식 보유 비중을 급하게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딱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 얘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미지에 뭐가 터질 것 같긴 한데 남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싼 것도 맞고 그것도 여기서 더 맞고. 빠져도 뭐 1900, 2000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사실 지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10%밖에 안 되고 올라가면 그래도 뭐 좀 열리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신 분도 있고 10%는 너무 작게 보시는 거고 개별 주식을 사실 때는 한 30%는 공간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지수로 아니 수익률로 네네네. 수익률 30% 마이너스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죠. 개별 종목은 30%는 저 순식간에 20-30% 날아가던데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진짜 하루에도 10%씩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0% 정도의 하방을 견딜 수 있다면 개인은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는 2배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많거든요. 지금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나 업자들에 비해서 되게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를 좀 감내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전쟁이나 할지 핵전쟁이나 할지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잖아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것까지 계산해서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거나 위로 올라갈 거라고 너무 예측할 필요는 별로 없다. 실전 투자를 해보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자기 계좌 수익률을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내가 여기서 포지션 구축을 할 때 내가 이런 기업들은 내 판단에는 분명히 향후에 좋아지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빠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한 1, 2년 안에는 내가 분명히 되찾을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일반 전문 투자자보다 공간이 훨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 2년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위로 2배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힌트라도 좀 어디 쪽에 이제 영역이 조금 있을까요? IT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그래서 그동안은 IT를 가격이 비싸서 잘 안 봤는데요. 근데 IT라고 하면 워낙 넓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네, 얘네들이 정말 다 반토막 났더라고요. 다. 고점 대비는 반토막이 더 난 것도 있고. 반토막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설비 증설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경기가 나쁜데 어떻게 설비 증설을 하냐고. 그렇죠? 근데 큰 회사들이 설비 증설을 하거나 오래된 업력을 가진 애들이 설비 증설을 할 때는 망하려고 설비 증설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을 보고 설비 증설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들 중에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은 설비 증설하는데 그런 쪽. 그런 거 이제 구조적으로 반도체도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죠. 미세화 공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칩넷 구조, 뭐 빅 리들 구조, 뭐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를 뭐 8개, 16개 다는 거는 요만큼만 만들고 코어 들 쓰는 거를 옆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 옛날엔 원칩, 원킬, 칩 하나에 다. 근데 그 칩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미세 공정으로. 돈도 너무 많이 들어. 그럴 거면 이렇게 핵심 칩은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 그 다른 부수적인 칩을 좀 붙이자. 그러니까 돈이 훨씬 적게 드네. 이건 공정도 쉽고 예를 들어서 3나노에서 만든 거와 7나노에서 만든 거를 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칩나노 뭐 그런 TSMC나 뭐 삼성전 칩나노는 레거시 공정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익숙한 공정이기 때문에 가격 안 들이고 또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나노는 돈이 많이 들지만 7나노는 돈이 덜 들어. 이 두 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칩을 하나처럼 세팅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밑에 판이 필요하죠. 근데 그동안에는 원칩 원킬이었습니다. 그래서 PCB 업체들이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칩이 원킬이 아니라 다칩 원킬로 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판때기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다. 쟁반이 필요해요. 쟁반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FCBGA라는 걸 만드는 기판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1번 신교, 이비덴, 한국에는 S모 회사, 엘모 회사 하고 중소형사까지 해서 엄청난 설비 증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칩 회사들이 빨리빨리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칩 회사들 그렇고 장비 회사들 소재 저것도 있어요. 장비 회사들 중에 장비 소재 회사들 중에 미국에서부터 수입을 못하면 중국 애들은 누구한테 물건을 살 거냐? 우리나라. 그렇죠. 살 수 있는 거는 팔 수 있는 애들은 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결제 조건도 좋아지겠죠. 중국 애들 결제 조건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제 조건이 좋아지더라고요. 급한 거예요. 이런 매출은 계속적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뭐 패키징 업체나 이런 애들은 되게 좋아질 수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토막 났으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 저 여기 와서 싸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너덜너덜해진 업종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업종이죠. PF 관련해서 증권, 건설 이쪽 최악이죠. 최악.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최악인데 여기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향후에 또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악입니다. 그중에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빠지면 5%씩 빠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몇몇 회사들 빼고는 건설은 약간 대형 회사가 위험하고 증권은 소형 회사가 위험한데 소형이라고 다 위험한 건 또 아니거든요. PF가 없으면 하나도 안 위험한 거죠, 뭘. 그러니까 PF가 많은 소형사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애들만 잘 피하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뒤집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근데 시계를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IT, 증권, 건설. 굉장히 싸고 오를 때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싼 주식은 널려 있죠. 널려 있어요. 음식료 정도만 최근에 오히려 음식료, 통신 이런 데가 안 싸게 보인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너무 빠져서 옛날에 항상 이게 쌌거든요. 그렇죠. 은행도 싸죠. 은행도 싸고 싼 주식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물방고기만. 그럼 맞아요. 아니 이게 주가 더 떨어지더라도 물방고기가 아니냐? 아니다. 그럼 맞다. 물방고기는 맞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물방고기만 얘기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증시 시장이 2020년과 지금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시점은 2020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종합개미운동이나 키워드가 만들어진 것만큼.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의 그분들과 지금의 그분들이 지식 수준은 당연히 조금 더 높아졌겠죠. 무조건.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하는 종목과 시장과 지식 수준, 경제 지식도 높아졌는데 지금의 수익률은 그때보다는 무조건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처참하죠. 이런 거 보면 참 이 증시, 주식이라는 게 들어온 시점이라 해야 될까요? 이 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들어온 시점에 내가 증시 상승기를 몇 년 동안 맞이한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돈을 좀 벌고 뒤에 하락을 좀 맞이해도 견디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딱 들어온 시점에 이렇게 하락을 쭉 내리맞이 예를 들면 3,300에 딱 맞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2,000원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떠나신 분도 꽤 있을 거고 조금만 반등해도 털고 이제 안 돌아와. 그렇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그래서 뭐 운용을 많이 한 사람도 상승장에 들어온 사람이냐 하락장에 들어오는 사람이냐에 따라 성향이 틀려져요. 진짜요? 그럼요.
시작하자마자 하락 맞아본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 되고, 뭐 2020년장 뭐 저기 IT 버블장 뭐 이런 거 맡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 되고, 언젠가 한번 터진다. 이거 뭐 인생 한 방이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성향이 진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투자 자체를 전 쉽게 하자는 주의긴 하지만 투자 자체가 쉽진 않아요. 어렵죠. 그리고 인간 본성하고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두세 사이클은 맛을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에요. 그 두세 사이클, 그러니까 오른 사이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한 사이클, 이걸 한 사이클로 했을 때 두세 사이클 맛을 봐야 내가 제대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낸 건 냈다 치고 제일 나쁜 건 이거죠. 고점에 들어와서 저점에 팔고 나가는 거예요. 저점에 팔고 나갈 거면 그냥 한 사이클 그냥 다 보세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조급해지면 안 돼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빨리 회복하고 싶으니까 막 여기서 애를 쓰고 저기서 애를 쓰고 하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아무리 애써도 계속 깨져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좋은 주식 진득하게 버티고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게 지금 본전 주식이 있어.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일부 팔았죠. 네. 근데 팔고 있는데 주가 급작스럽게 빠져가 다 못 팔았더니 이거 좋은 회사인데 다시 기다려야지 이랬는데 근데 그 100% 갔던 게 네. 어쨌든 떨어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떨어질 때쯤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아무리 종목을 팠어도 이 상황에 이 매크로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 왜 못 팔았을까요?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회사 잘해. 회사가 점점 좋아져. 잘하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하네 회사가. 네네. 근데 주가는 하염없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면 네. 매크로가 이래도 그냥 네. 들고 있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술이 기술이 없어. 제가 주식을 못해서요.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차트적인 게.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전문용어로 매사기, 트레이딩 능력 이런 게 없어요. 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몸빵하고 몸으로 다 송두리치 다 맞았는데, 근데 저건 있어요. 대신에 내 능력은 뭐냐면 난 너희들보다 훨씬 잘 기다릴 수 있거든. 다음 사이클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맷집은 있어요. 그지 같은 맷집인 거지. 온몸을 다 맞아가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딱 팔고 착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저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한 대목이 넌 정말 매매를 못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매매를 못해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 요즘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된 거 뭐 더 사야 되겠다. 회사 진짜 좋아졌는데? 계속 다시 전화하고 회사한테 네. 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좋아진 거 맞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더 사지 뭐. 이렇게 이제 태도를 다시 바꾸는 거 그렇죠. 두세 사이클 얘기하시니까 그 보통 연애할 때도 네. 계절은 다 겪어봐야 된다. 또 해외 여행은 이런 건 한 번쯤 갔다 봐야 된다.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싸졌으니까 네. 이제 뭘 담아도 물반 고기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지 말아야 되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팔아야 되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종목이 지금 사도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이니까 부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1년에 이자 돈으로 100억이 나가는데 100억을 못 벌어. 이거 안 되지. 큰일 났네 이거.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재무제표 보면은 저 금융 비용이라는 게 보이는데 영업이익보다 이게 그다음에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현금 흐름을 보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힘드시더라도 영업 그 이익이 이게 이거하고 이제 비등비등하면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 많이 발행한 기업들. 채권, 특별히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환사채, 뭐 신주인수권, 뭐 사채, 뭐 이런 것들을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올라올 때 요번에 이제 주가 떨어지면서 계속 소위 말하는 가격 재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재조정을 3번 정도 하거든요. 원래 가격의 70%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물량이 늘어나요. 30% 이상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주가가 올라오면 이게 계속 물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오버행이라고 하죠. 물량이 뻥뻥 터지니까 그런 주식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주석 딱 보시면 나와요. 주석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나트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세계에서 최고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재무제표를 보기 힘드시면 재무제표는 간단하게 그 요약본을 보셔도 되는데 주석은 꼭 보세요. 주석을 보시면 글자 많은 거 보지 말고 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그 중간에
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산채라든가 뭐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회사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재무제표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진짜 쉽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는 보셔서 일단 내가 사고 있는 기업부터 한번 보시죠. 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인데 내부로 한번 살펴는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부채에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요즘 신흥국 위기설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신흥국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 한국까지 위기가 전이되려면 앞단에 한 100개는 자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빠지면 훅 자빠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항상 경험했지만 그게 문제긴 한데 한국을 그런 신흥국으로 한국이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신흥국은 아니죠.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그렇게 분류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위기는 이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한국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거는 라고 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오히려 지금 중국하고 일본 때문에 문제죠. 이놈들이 그냥 환율이 약세되니까 우리 중간에 끼어서 계속 약세가 되니까. 환율 언제쯤 꺾일까요? 지금 1,500원 뭐 돌파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는 진짜로. 일단 그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데 카운터 파트너인 다른 애들이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이죠. 즉 유로는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올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 끝나고 나면은 미국은 금리를 못 올릴 거고 유럽은 이제 올리기 막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보셨죠? 생산자 물가지수 20%, 소비자 물가지수 10%. 미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잠깐 사이드로 얘기하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가스값이잖아요. 유로 가스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달 만에. 350유로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99유로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0월달 중순 이후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폭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여전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미국은 금리를 못 올리는데 유럽이 올리면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 강세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되게 특수한 케이스는 일본에 대한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네.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면 지난 1년간 보아오셨습니다만 한국 원화는 원화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국 통화하고 같이 페어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일본에나 32년 만에 최저치, 그다음에 지금 위안화도 2008년 이후 최저치,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한국 원화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어찌되었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수치 나오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환율 상승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하나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금융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높으면 하는 이창용 총재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중립금리 살짝 위에 금리가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했거든요.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번에 빅 올리지 않을까요? 유력하죠. 유력합니다. 근데 한국은 변동금리예요. 미국은 변동금리 아니고 한국이 받는 충격이 더 커요. 네, 조금 문제가 되죠. 한국 경기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들로 이제 갑니다. 여기서 50bp를 더 올리면은 3.5%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7% 8%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문제죠. 감당 안 되는 분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죠.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제가 연초부터 갭 투자 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금리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네, 이제 진짜 그게 오는 거죠. 근데 지 원장님이 그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세계가 이런 걸 마중한 것도 금리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좀 많았단 말이죠. 올라갈 수 있다 그래도. 왜? 그 왜 그랬을까요? 금리 이렇게 올릴 거라고 상상한 사람 없었다.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많이 올렸어요. 가파르기도 가파르고 너무 많이 올렸어요. 지금 이거 감당하기 힘든 금리예요. 2.75% 예상했었습니다. 석 달, 6월 전에 4월인가에 개박살 난 거죠. 그렇죠. 예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연준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이다 뭐. 그렇죠. 근데 전쟁도 났고 연준도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4.5%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4.75%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절대금리 자체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이제 이번에 11월 2일 날 FOMC 끝나고 나면 그리고 연말 금리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거는
미국 놈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왜 그러냐. 네. 실업률이 3.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금리를 만약에 4% 올렸는데 실업률이 4% 넘어갔다. 그럼 주식시장 반등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금리 못 올리거든. 그럼 못 올립니다, 얘들. 근데 실업률이 높아져야지 금리 좀 낮출 수 있다면서. 실업률을 4.4%까지 보고 간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 옛날 연은 총재가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이 난리 법석이 나왔냐?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 돈을 확실히 많이 풀었어. 가처분 속도 많아. 경기 좋다고 그 다음에 트럼프 때 이민도 막았어. 서비스업의 구인난이야. 그러니까 직장도 많아. 돈도 많이 줘야 돼. 잘 돌아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죠. 덕분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얘네는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금리 올리고 하는데 얘네들 금리 올려서 같이 따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은 너희처럼 체력이 안 좋았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유럽이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유럽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럼 중국은요? 중국 재밌습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중국. 저도 중국 주식 샀다가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반토막이 더 났어요. 무슨 폴더블이야? 수익률이 와 정말 다른 주식 버는 걸로 이제 상계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아니 지점장님 수익률이랑 제 계좌 수익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중국만 그래요. 중국만인데 계좌 깔까요? 한국은 제가 좀 나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당대회가 진짜 외국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경악하게 만들었고 공동부유 얘기했죠.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일이 벌어졌죠.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일단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동부유 얘기 나왔고 셧다운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상하이 셧다운을 주도했던 사람이 2인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패닉이 발생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겠구나.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기업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끝났다. 게다가 이제 연출된 장면이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후진타오. 네, 후진타오가 느낌적으로 뭐 아파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느낌적으로는 이거는 쫓겨났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외부자를 봤을 때 와 얘네들이 이 정도의 나라였구나 이런 전체주의 국가였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안 되겠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홍콩 시장은 패닉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저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대전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 얘네 전체주의고, 지들 마음대로 할 거고, 자본주의 할 생각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공동 부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막 그렇게 해봐야 도대체 GDP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얘네들의 제일 주력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이제 끝났네.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뭐 징동닷컴,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은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꼭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대관식이 끝났잖아요. 이 가능성까지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관식이 했는데 뭔가 피로연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피로연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피로연 열 수 있는 재정이 있어요. 남들 좋을 때 긴축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돈 풀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만 불만일까요? 중국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 불만. 그러면 이거를 잠재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셧다운을 계속한다.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반동 불순분자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셧다운을 계속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가능성 있죠. 있죠. 가능성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주든 뭐를 풀어주든. 그래서 핵심 키는 셧다운을 풀면 얘네가 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셧다운 안 풀 것 같은데 여기서 셧다운을 풀면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풀겠구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다른 일도 하겠구나. 지금 하는 거 보면 셧다운이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서 안 풀 것 같거든요. 이걸 푼다는 건 전향적으로 뭔가를 본격적으로 완화 스탠스를 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와서 섹터 몇 개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별로 안 좋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네이버 갖고 있는 인터넷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직 이제 그 이익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싸죠, 여전히. 네. 이익 대비 가격이 여전히 좀 비싸고, 뭐 저는 카카오 유톡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탈 못 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왔는데 저는 다른 걸 쓰고 싶거든요. 자꾸 사람들 불러요. 안 와, 아무도. 안 와.
이게 같이 네트워크로 하는 서비스니까. 아무도 안 와. 아니, 난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거 안 써? 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언어도 무인도가 별로 필요 없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고 뭐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 주가라는 거는 뭐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성장과 이익과 금리의 결합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에 있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영업도 잘하고 회사도 너무 좋아요. 단 하나 그냥 이익 대비 주가가 그렇게 썩 싸 보이진 않으니 지금처럼 싼 게 부지기수이면 약간 열의적인 상황은 있으되 뭐 시장하고 같이 가는 종목들이니까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하고 같이 가겠죠. 자,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는요? 제가 여기 나와서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예, 부정적이 그 전에는 좋게 봤는데 올해 6월 달부터는 접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개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데 가장 비싼 내구재인 자동차에 대해서 지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좀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 중에서 골라보라면 전 세계적인 탑백은 현대기아차가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골라보라면 아주 잘하고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도 빠르고 남들보다 그래서 잘하고는 있어요. 예, 그리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비싼 내구재인 자동차에 대해서 흔쾌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여전히 이거는 뭐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섹터만 한번. 바이오 오래 쉬어서 이건 본질 가치하고 상관없이 시장에 갈 게 없어요. 당장에. 물론 싸서 반등하는 거는 가능한데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지금 반도체까지 가려면 시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 없어 보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고 싶은 세력들은 있거든요. 네,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이런 쪽 섹터 오래 쉬었었잖아요. 시장의 투기적인 흐름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는가? 그 영역은?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회사들이 이제는 시간이 한 4년 지났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물 나올 회사들은 점점 나올 거니까 점점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뭐 한두 개만 만약에 나와진다면 시장에 할 것도 없으니 야 이거 나가자 이런 분위기는 형성 소위 말하는 테마로 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로봇 키워드가 점차 많이 들리던데 2023년에 뭔가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작년 말이었나요? 메타버스, 뭐 NFT처럼 주식 시장을 완전히 선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을까요? 테마죠, 테마. 그건 언제든지. 근데 사실은 한국은 선도를 하려면 반도체 주식들이 가거나 뭐 이런 조금 규모가 있는 뭐 시크릿컬이라고 표현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가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걔네들은 그냥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떴다 지는 그 정도? 예, 왜냐면, 그때 메타버스 때도 제가 왔었나요?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 메타버스 세상이 바뀐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아바타가 되나? 지금 로봇은 한국에서 최고 많이 쓰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세계 거의 탑이에요, 탑. 이미 한국 로봇 세상입니다. 이미 로봇 세상이고, 로봇 지금 잘할 수 있는 회사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 LM 가이드나 뭐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 몇 개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잘할 회사도 사실 별로 잘 보이지 않고. 2023년에 혹시 돈은 좀 어디로 흘러간다고 보세요? 예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금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의 꼭지가 기다리기는 다시 3,300 와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예금하십시오. 금리 좋으니까. 예금해야 돼. 이자 좋으니까. 계속 예금하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저를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예금하지 마, 채권하지 마 계속 이랬어요. 기다려 계속 이랬던 사람이에요. 한국 10월달 금통위 지나고 나면 그때 채권 오케이 콜 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금리가 튀었거든요. 지금은 장기채를 하셔도 됩니다. 장기물 예금이라든 뭐 3년짜리 예금, 정기예금, 그다음에 앞서 무슨 한국전력 채권 이런 것들은 어디 뭐 은행 후순위 채권 뭐 이런 것들 길거든요. 3년, 5년 이렇거든요. 저는 이때는 지금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변수는 있어요.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야. 세상이 막 바뀌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불락화 경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새로 오면 과거와 다른 금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지난 몇 년간의 흐름으로 봐서 이 금리는 절대 나쁜 금리가 아니다. 이 금리는 그리고 또 한국의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일부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정기 예금을 해야 되는데 단 제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인데 그걸 깨고 예금을 할까요? 이런 분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윳돈이 생기면 네, 현금 있는 거를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정기 예금을 넣어도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은 뭐 30% 안전자산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정기 예금이라든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살 수 있는 거는 채권을 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넘기시는 게 맞지. 굳이 현금 들고 있을 필요 없다 지금. 그러나 이제 신물도 이제 주식에 지쳤어. 예금 좋다니까 50% 손절 치고 예금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윗공간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증시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돼. 변수만 한번 그냥 딱 집어주신다면. 핵심 변수는 12월에 금리를 75bp 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핵심 변수고요. 네. 12월 달에 75가 아니라면 시장 꿈틀거릴 겁니다. 예, 꿈틀거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많이 오르게 되면 또 연준에서 강한 어조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가두리에 갇혔다. 양식장에 연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당분간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그냥 편하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르즈에게 선물로 50bp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각상윤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